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드실 겁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10년 전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복지센터 유리문 아래로 감색 봉투 하나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700만 원. 그리고 단 한 줄. 필요한 분께 먼저. 이름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돈이 들어왔습니다. 총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0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죠. 재벌일 거야. 유명 연예인이 틀림없어. 정치인 아닐까? 경찰도 기자들도 누구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폭우 쏟아지던 날 복지센터 문 앞에서 쿵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여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쓰러진 할머니, 넘어진 장바구니, 그리고 그 안에서 쏟아진 감색 봉투. 10년 미스터리의 주인공은 매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낡은 슬리퍼 신고. 시장 골목을 걷던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복지센터 직원들이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 이거 분명히 큰 기업 사장님이시겠지. 아니면 정치하시는 분이거나. 세상 사람들 생각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큰 돈을 기부하려면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매달 첫째 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감색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아침 9시 5분, 정확히 그 시간에요. CCTV를 몇 번이나 돌려봤대요. 근데 그분, 참 영리하셨어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카메라 사각지대로만 쏙쏙 다니시는 거예요. 걸음걸이만 보면 여자분 같은데 좀 느리게 걷고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절뚝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봉투를 열어보면 항상 현금이었습니다. 그것도 새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낡은 돈도 아니고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누군가 오랫동안 아껴서 모은 돈 같은 느낌. 구겨졌다가 다시 펴진 자국이 있는 그런 돈이었어요. 그리고 봉투 안에는 항상 같은 글씨로 쓰인 짧은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필요한 분께 먼저. 글씨가 좀 떨렸어요. 나이 드신 분의 손글씨 같았죠. 근데 그 글씨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대요. 진심이랄까요? 따뜻함이랄까요? 사람들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실까? 온갖 추측이 다 나왔어요. 재벌 회장이 세금 문제 때문에 익명으로 하는 거야. 유명한 연예인이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닐까? 정치인이 훗날을 위해 미리미리 쌓아두는 거겠지.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너무 큰 선행은 오히려 의심부터 받게 되는 세상이에요. 근데 복지센터에서 오래 일하신 김 과장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상하게 이 봉투에서는요, 사람 손 냄새가 나요. 무슨 소리냐고요? 글쎄,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진짜 사람 손을 거쳐온 돈 같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갓 찾아온 돈이 아니라 누군가 하나하나 세면서 모은 돈 같은 느낌. 그 말을 듣고 직원들이 다시 봉투를 자세히 들여다봤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랬어요. 돈을 담은 방식도 접은 방식도 뭔가 정성이 느껴졌어요.
기계적이지 않고 사람 손길이 묻어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는 동안 경찰도 나섰고, 구청 감사팀도 나섰고, 심지어 신문사 기자들까지 추적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분은 흔적을 남기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추측은 점점 더 거창해졌습니다. 이 정도로 완벽하게 숨으려면 전문가가 뒤에 있을 거야. 혼자서는 불가능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진실은요, 사람들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안경을 머리에 올려놓고 안경을 찾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진실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동네 골목을 매일 아침 지팡이 짚고 걷던, 낡은 슬리퍼 신고 장을 보러 다니던,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았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분을 도시락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이름도 잘 몰랐고 어디 사시는지도 대충만 알았죠. 그냥 그 도시락 돌리시는 할머니요? 하면 다들 알아들었어요. 매일 아침 11시쯤 되면 시장 골목에 할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키가 작으셨어요. 허리가 많이 굽으셔서 더 작아 보였죠. 남색 조끼를 즐겨 입으셨는데 색이 다발해서 원래 색인지 알기 힘들 정도였어요. 머리에는 늘 같은 스카프를 두르셨고 발에는 참, 그 슬리퍼 잊을 수가 없네요. 굽이 한쪽만 달아서 걸을 때마다 살짝 기울어지는 슬리퍼였어요. 손에는 항상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예쁜 가방이 아니라 옛날 시골 할머니들이 들던 그런 투박한 장바구니요. 그 안에는 플라스틱 통 6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시락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웃들도 몰랐어요. 할머니가 뭐 하시는 거지? 했죠. 근데 곧 알게 됐습니다. 도시락을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나눠주시는 거였어요. 메뉴가 뭐 특별했겠어요? 콩자반, 멸치볶음, 김치, 계란말이. 그냥 집에서 먹는 평범한 반찬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참 이상하게도 맛있었답니다. 정성이 들어가서 그랬을까요? 할머니는 일회용 용기를 안 쓰셨어요. 쓰레기 나오는 게 싫어서요. 그러시면서 꼭 설거지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서 주셨어요. 그럼 받은 사람들이 먹고 나서 깨끗이 씻어서 다시 돌려드렸죠. 도시락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였냐고요? 참 다양했어요. 박 할아버지는 폐지를 주우시는 분이었어요. 이른이 넘으셔서 무릎도 안 좋으신데 생계를 위해 매일 새벽부터 리어카를 끌고 다니셨죠. 할머니가 가장 먼저 챙기신 분이 박 할아버지였어요. 그 다음은 반지하에 사는 준호라는 청년이었어요. 28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아파 누워 계셔서 낮에는 편의점 알바하고 밤에는 대리운전하면서 근근히 살았어요. 아침밥 먹을 시간도 돈도 없던 청년이었죠. 기초수급자로 혼자 사시는 이 선생님도 계셨고요. 암 투병 중이신 김 사장님도 계셨어요. 각자 사연은 달랐지만 하나같이 끼니 거르기 일수인 분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도시락을 전해드릴 때 절대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왜 어려우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런 거 안 물어보셨어요. 그냥 조용히 문 앞에 두고 가시거나 배를 누르고 후다닥 돌아서시는 거예요. 어떤 날은 준호가 할머니를 붙잡고 꼭 인사를 드리려고 했대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면서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손을 저으시면서 고마운 건 오히려 내가 더 커요. 내가 더 감사하지. 이상하지 않나요? 도와주시는 분이 오히려 고맙다고 하시다니. 준호는 그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대요. 근데 할머니 표정을 보니까 진심이셨어요. 거짓말이나 겸손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계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가끔 할머니 점심 드시는 걸 봤답니다. 도시락은 6개를 만드시는데 정작 할머니 점심은 컵라면이었어요. 아니면 편의점에서 산 우유에 식빵 한 조각. 그게 전부였어요. 슈퍼 사장님이 한 번은 귤 한 봉지를 주셨대요. 할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입가심이라도 하시라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받아가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귤 한 봉지를 일주일 동안 하나씩 쪼개 드시더래요. 사람들이 혀를 찼어요. 에휴, 저 양반 참. 남한테 주고 본인은 굶다시피 하시네. 몸이 성할 리가 있나. 저러다 쓰러지시는 거 아니야? 착하긴 한데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싶어. 근데 이상했어요. 할머니 얼굴에는 불행해 보이는 구석이 없었어요. 가난하게 사시는 건 맞는데 왠지 평온해 보이셨어요. 마치 자기 인생에 만족하고 계신 것처럼요. 어느 날 슈퍼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할머니 드실 건 챙기셔야죠.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할머니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나한테 주어진 건 여기까지더라고요. 근데요, 나눌 수 있는 건 여기서부터예요. 그 말을 듣고 사장님이 울컥했다고 해요. 왠지 가슴이 뭉클해지는 말이었거든요. 동네 사람들 중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작고 초라해 보이는 할머니가 매달 수백만 원씩 기부하시는 그 주인공이라는 걸. 도시락 6개 만드느라 당신 점심도 못 챙겨 드시는 할머니가 10억 원의 주인이라는 걸요. 진실은 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가난해 보이는 사람은 가난할 거라고, 부자처럼 안 보이는 사람은 부자가 아닐 거라고 미리 단정 짓고 보니까요. 할머니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쯤 전 이야기예요. 그때만 해도 할머니 허리가 펴져 계셨어요. 머리도 새카맣고 걸음도 씩씩했죠. 남편 되시는 분은 광부셨어요.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죠. 몸은 고되셨지만 성실한 분이셨대요. 매달 월급 받으면 통장에서 딱 생활비만 빼고 나머지는 할머니한테 다 드리는 그런 분이셨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준우였어요. 중학교 다닐 때는 말썽꾸러기였대요. 공부는 안 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기만 하고. 할머니가 얼마나 속 태우셨겠어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애가 확 달라졌답니다. 어느 날 준우가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쓰러진 노숙자 할아버지를 봤대요.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가는데 준우가 멈춰서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우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랑 우유를 사드렸답니다. 그때부터였대요. 준우가 변한 게. 엄마, 나 커서 사회복지사 할래.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죠. 공부도 안 하던 애가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근데 준우는 진심이었어요. 그날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서 끙끙거리면서 공부했어요.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면 준우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빠, 세상에 도움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 나는 그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아버지가 준우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답니다. 그래,
우리 아들 꼭 그런 사람 되거라. 아빠가 힘들게 일하는 이유도 다 너 때문이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었으니까요. 근데 행복은 늘 오래가지 못하나 봐요. 준우가 고3이 되던 해 탄광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갱도가 무너진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시신도 제대로 못 찾았어요. 할머니가 받은 건 남편이 늘 끼고 다니던 낡은 작업 장갑 한 짝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준우 앞에서만큼은요. 엄마는 괜찮아. 넌 공부만 해. 아빠가 그렇게 바라셨잖아. 근데 밤이면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우셨대요. 준우가 다 들었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버텼어요. 할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하셨고, 준우는 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계속했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준우가 대학 합격증을 받아왔을 때 할머니가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아빠 봤어. 우리 아들 대학 붙었어. 하면서 영정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우셨대요. 근데 세상은 왜 이렇게 잔인한 걸까요? 준우가 20살 되던 해봄날이었어요.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집에 오는 길이었대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술 취한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들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준우는 이미 의식이 거의 없었어요. 할머니가 아들 손을 꽉 잡고 준우야, 정신 차려. 엄마 여기 있어. 하면서 울부짖었지만 준우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준우는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준우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할머니 손을 꼭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엄마, 미안해. 효도도 못하고. 무슨 소리야? 넌 효자야. 엄마한테 최고의 아들이야. 엄마, 내가 못 도와주는 사람들. 응, 뭐라고? 내가 돕지 못한 사람들. 엄마가 대신 좀 도와줘. 그게 준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유언도 유산도 미래 계획도 아니었어요. 20살 청년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은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엄마가 이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할머니는 한동안 넋을 놓고 지냈어요. 밥도 안 드시고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준우 사진만 바라보고 계셨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일어나셨어요. 준우 영정 앞에서 말씀하셨죠. 준우야, 엄마가 약속 지킬게. 내가 돕지 못한 사람들, 엄마가 대신 도울게. 그러니까 저 세상에서 편히 쉬렴. 그날부터 할머니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었어요.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할머니는 새벽 식당 일을 계속하시면서 낮에는 청소 일도 하고 저녁에는 전단지 돌리는 일도 하셨어요. 일주일에 단 하루도 쉬지 않으셨어요. 돈을 벌면 딱 두 부분으로 나누셨어요. 최소한의 생활비, 그리고 나머지 전부. 그 나머지가 어디로 갔을까요? 기부였어요. 처음에는 10,000원씩 시작했어요. 그게 5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되고 몇 년 후에는 매달 수백만 원씩 기부하게 되신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할머니는 늘 같은 대답만 하셨습니다. 갚는 거예요. 뭘요? 받은 걸요.
누구한테 받으셨는데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으셨어요. 설명할 수 없는 미소였어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받은 게 뭔지. 근데 할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준우라는 아들을 20해 동안 곁에 두었던 것, 그 사랑을 받았던 것, 그게 할머니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 선물에 대한 감사를 할머니는 세상을 향한 나눔으로 돌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복지센터로 들어온 기부금은 정확히 10억 3천만 원이 되었어요. 여전히 아무도 그 주인공을 찾지 못했고, 이제는 그냥 우리 동네의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그해 여름이었어요.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그날따라 비가 정말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그야말로 물바가지를 엎어놓은 것 같은 날이었죠. 복지센터 직원들은 점심시간이라 사무실에서 배달 온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였어요. 뭔가 무거운 게 떨어지는 소리 같았죠. 김 과장님이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직원들이 우르르 달려나갔어요. 현관 계단에 한 할머니가 쓰러져 계셨어요. 온몸이 흠뻑 젖어 계셨고 의식이 없으셨어요. 할머니 옆에 장바구니가 넘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시락 통이 6개, 그리고 감색 봉투 하나. 김 과장님의 손이 떨렸어요. 그 봉투를 집어드는 손이 말이에요. 비에 젖어서 글씨가 번졌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분께 먼저.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시간이, 소리가, 심장 박동까지도요. 이게 설마. 다른 직원이 봉투 안을 확인했어요.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 젖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준우야, 오늘도 엄마 약속 지켰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김 과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죠. 10년 동안의 미스터리가 이렇게 허망하게 풀렸습니다. 거대한 기업인도 유명한 연예인도 숨은 재벌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매일 지나치던 도시락 들고 골목을 걷던 낡은 슬리퍼 신고 시장을 다니던 그 작은 할머니였던 겁니다. 119 빨리 불러요. 할머니는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탈진이었습니다. 영양실조에 과로까지 겹쳐서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대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시면서 말씀하셨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대체 얼마나 안 드시고 무리하신 거예요? 이건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몇 년은 이렇게 사신 것 같은데요. 복지센터 직원들이 할머니 작은 방을 찾아갔어요. 집주인 아주머니한테 사정을 말씀드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정말 초라했어요. 평수도 작았고 가구도 거의 없었어요. 낡은 이불 하나, 작은 옷장 하나, 밥상 하나가 전부였어요. 부엌에는 냉장고도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작은 미니 냉장고 하나가 덜컹거리면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열어보니까 반찬통 몇 개와 계란 한 판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작은 서랍장이 하나 있었어요. 맨 아래 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 서랍은 할머니가 평소에도 절대 안 열어 보여주셨어요. 뭐가 들었는지 저도 몰라요. 김 과장님이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보물도 금붙이도 땅 문서도 없었어요. 낡은 공책 한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겉표지에 연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약속.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할머니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너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공책을 쓴다. 많은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을 먼저 돕는 거야. 내가 그러고 싶어 했던 것처럼. 다음 페이지부터는 가계부였어요. 근데 보통 가계부와는 달랐습니다. 2015년 3월. 수입 청소 일당 95,000원. 식비 8,500원 라면 5개, 계란 한 판. 교통비 2,400원 버스 왕복. 도시락 재료비 18,600원. 기부금 65,000원. 2016년 7월. 수입 식당 월급 145만 원. 식비 12,000원 컵라면 식빵. 교통비 1,500원. 도시락 재료비 23,400원. 기부금 141만 원. 2020년 9월. 수입 220만 원 식당 청소 전단지. 식비 9,000원. 교통비 1,500원. 도시락 재료비 19,800원. 기부금 216만 7천원. 직원들은 숨이 막혔어요. 할머니의 생활비를 보세요. 한 달에 10,000원도 안 되는 식비로 사셨어요. 컵라면이랑 식빵으로요. 근데 도시락 재료비는 2만 원 가까이 쓰셨어요. 남먹일 음식은 제대로 된 걸로 사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수입은 전부 통째로 기부금으로 나갔어요. 한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공책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우야, 엄마는 행복하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꿈을 조금이라도 이룰 수 있어서. 사람들은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엄마 생각은 달라. 진짜 부자는 나눌 수 있는 사람이야. 엄마는 가난하지만 나눌 수 있어서 부자란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돈은 쓰면 사라지지만 마음은 쓰면 늘어난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너무 부끄러워서요. 김 과장님이 할머니 침대 옆에 놓인 액자를 발견했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의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는 얼굴이었죠. 액자 아래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준우에게. 엄마가 너의 꿈을 이어갈게. 복지센터 사람들은 그날 밤을 새웠어요. 할머니한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회의를 했어요. 근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머니를 도와드려야 합니다. 할머니가 일주일 만에 퇴원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한 달은 더 입원해 계셔야 한다고 했지만 할머니가 고집을 부리셨답니다. 집에 가야 해요. 도시락 만들어야 하는데. 간호사가 말렸어요. 할머니, 지금 몸 상태로는 안 됩니다. 좀 더 쉬셔야 해요. 근데 할머니는 걱정이 태산이셨어요. 그 사람들이 밥을 못 먹으면 어떡해요? 박할아버지는 아침 안 드시면 하루 종일 기운이 없으시고 준호는 일하러 가야 하는데. 결국 의사 선생님이 조건부로 퇴원을 허락하셨어요. 약은 꼭 드셔야 하고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병원에 오셔야 해요. 퇴원하는 날 아침, 복지센터 직원들이 모두 나왔어요.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린다고요.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이고, 바쁘신 분들이 왜 이러세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께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차를 타고 할머니 집 골목 어귀에 도착했어요. 할머니가 차에서 내리시면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셨는데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박 할아버지, 준호, 이 선생님, 김 사장님. 할머니한테 도시락을 받아먹던 그 사람들이 전부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도시락 통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멈춰 섰어요. 이게 무슨... 박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오셨어요. 폐지 줍느라 굽은 허리를 펴시면서 말씀하셨죠. 할머니,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신세를 졌는지 아십니까? 할머니가 주신 그 따뜻한 밥 한 끼가 우리한테는 하루를 버티는 힘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할머니를 먹이겠습니다.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 취직했어요. 정규직이요. 이제 제가 할머니 도시락 만들어 드릴 차례예요. 이 선생님이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선생님, 저도 이제 건강 많이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버텼어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김 사장님은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할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제가 투병하는 동안 할머니가 얼마나 힘이 되어 주셨는지 몰라요. 이제 제가 할머니 병원비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어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도 다들 어려우신데. 그때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슈퍼 아주머니, 약국 사장님, 세탁소 아저씨, 분식집 할머니. 모두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어요. 할머니, 저희도 알았어요.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10억 기부하신 분이 우리 동네 할머니셨다니. 부끄럽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그동안 할머니를 그냥 지나쳤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챙기겠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슈퍼에서 장 보시면 제가 깎아드릴게요. 아니, 그냥 드릴게요. 할머니 돈 받을 수 없어요.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어요. 울음이 터진 거예요. 70년 넘게 사시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으셨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박 할아버지가 할머니 옆에 앉으셨어요. 할머니,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요? 할머니는 우리한테 희망을 주셨어요. 나 같은 늙은이도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할머니가 보여주셨잖아요. 준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아들분이 못다 이룬 꿈을 할머니가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꿈은 이제 우리 모두의 꿈이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박수가 나왔어요. 할머니를 위한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그날부터 할머니 집 앞에는 매일 도시락이 놓였어요. 이번에는 할머니가 받는 쪽이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이걸 받아요? 하시면서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그동안 할머니가 우리한테 주신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받아주세요. 우리도 할머니처럼 나누는 기쁨을 느끼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진짜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래요. 나누는 기쁨. 그거 정말 좋은 거예요. 할머니가 건강을 회복하시고 나서 복지센터에서 작은 행사를 열었어요.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서 할머니께 감사패를 드리는 자리였죠. 할머니는 끝까지 사양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상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근데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이건 상이 아닙니다. 감사의 표시예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동네가, 아니, 우리 마음이 변했어요. 그걸 기억하고 싶습니다. 행사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할머니한테 도움받은 사람들, 동네 주민들, 복지센터 직원들, 심지어 신문 기자들까지요. 할머니가 무대에 올라가셨어요. 마이크를 잡으신 손이 떨렸어요. 말을 시작하려는데 목이 메셨나 봐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머니가 잠시 멈추셨어요. 준우 사진을 꺼내 들으셨어요. 제 아들이에요. 20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부탁했어요. 자기가 돕지 못한 사람들을 엄마가 대신 도와달라고요. 관중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죽이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혼자 남았으니까요. 근데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어요. 할머니가 사람들을 둘러보셨어요. 나눔은요, 많이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아들이 못다 이룬 꿈을 제가 조금이라도 이뤄드렸어요. 그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 하나 있으시면 꼭 지키세요. 그게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어요. 행사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다가왔어요. 악수를 청하기도 하고, 포옹을 하기도 하고, 그냥 말없이 절을 하기도 했어요. 한 젊은 여자분이 할머니한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할머니가 그분의 손을 잡으셨어요.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옆집 할머니 안부 물어보는 것, 길에서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워주는 것, 그런 작은 것부터요. 근데 할머니처럼 큰 돈을 기부하려면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1,000원을 주더라도 진심을 담아서 주면 그게 1,000,000원보다 값진 거예요. 그날 이후 동네에 변화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더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슈퍼 아주머니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장을 대신 봐드렸어요. 분식집 사장님은 학생들한테 떡볶이 한 개씩 더 주기 시작했어요. 약국 사장님은 어려운 분들 약값을 깎아드렸어요.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각자 바빠서 서로 무관심했는데 이제는 서로 인사하고 안부 묻고 도와주는 동네가 된 거예요. 2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작은 방에서 사셨어요. 근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매일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도시락을 갖다 드리거나
그냥 얘기하러 오거나 같이 산책하자고 오거나요. 할머니는 더 이상 큰 돈을 기부하지는 못하셨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일을 많이 못하셨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다른 방식으로 나눔을 계속하셨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인생 조언을 해주시거나 외로운 분들, 말벗이 되어드리거나 아이들한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거나요. 가진 건 없어도 줄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할머니가 보여주신 거예요.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할머니가 복지센터에 오셨어요. 김 과장님이 반갑게 맞았죠. 할머니, 오늘은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가 작은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거요. 제가 모은 거예요. 얼마 안 되지만 봉투를 열어보니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몇 달을 모으신 돈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 병원비로 쓰셔야죠.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이거 정말 필요한 분께 드리세요. 그리고요. 할머니가 또 다른 종이를 꺼내셨어요. 제가 목록을 만들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요. 이분들 먼저 도와주세요. 김 과장님이 목록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거기에는 할머니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제일 도움이 필요하신 분 아니에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이미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의 사랑을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부자예요. 그해 겨울 할머니가 편찮으셨어요. 폐렴이 왔대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상태가 좋지 않으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매일 병문안을 왔어요. 병실이 사람들로 꽉 찼어요. 간호사가 면회 시간을 제한해야 할 정도였죠.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준우야, 엄마 이제 곧 갈 것 같아. 그동안 약속 지키려고 열심히 살았어. 엄마 잘했지? 옆에 있던 박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우리 아직 할머니가 필요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제 마음을 이어갈 거예요. 저는 씨앗을 뿌렸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꽃을 피울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작은 장례식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검은 옷을 입고 왔지만 얼굴에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감사함도 있었고 존경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어요. 준우 사진 옆에 할머니 영정이 놓였어요. 할머니가 웃고 계셨어요. 편안한 미소였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달 후 복지센터에 익숙한 감색 봉투가 도착했어요. 직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봉투를 열어보니 5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쪽지가 하나 있었어요. 필요한 분께 먼저. 마이너스 도시락 할머니를 기억하는 동네 사람들 일동. 그날 이후 매달 감색 봉투가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보내는 사람은 매번 달랐어요. 어떤 때는 박 할아버지였고, 어떤 때는 준호였고, 어떤 때는 동네 사람들이 모은 돈이었어요. 액수는 할머니 때처럼 크지 않았어요. 10만 원일 때도 있고, 50만 원일 때도 있고, 100만 원일 때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마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준호는 정말로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복지센터에서 일하면서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가끔 힘들 때면 할머니 사진을 보면서 힘을 낸대요. 박 할아버지는 폐지 줍는 일을 계속하시면서 버신 돈 중 일부를 꼭 기부하세요. 할머니가 그러셨잖아.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 선생님은 건강을 되찾으시고 이제는 봉사활동을 하세요. 독거노인들 집을 방문해서 말벗이 되어드리고 청소도 도와드리고요. 할머니한테 받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김 사장님은 암을 이겨내셨어요. 완치 판정을 받으셨죠. 그래서 작은 가게를 다시 시작하셨는데 매달 수익금의 일부를 꼭 기부하세요. 할머니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게 됐어요. 이제 제가 누군가한테 희망을 줄 차례죠. 동네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아는 가족 같은 동네가 됐어요. 복지센터 게시판에는 도시락 할머니 나눔 게시판이 생겼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글을 올리면 동네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사 도와주실 분 계세요? 네, 제가 트럭 있어요. 도와드릴게요. 아이 봐줄 분 구해요. 병원 가야 하는데. 제가 봐드릴게요. 아이들 좋아해요. 김장 담그는데 혼자 하기 힘들어요. 저희 집에서 같이 담가요. 여럿이 하면 재미있어요. 작은 도움들이었지만 그게 모여서 큰 힘이 됐어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것처럼요. 센터장님은 할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었어요. 제목은 필요한 분께 먼저였어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인쇄는 전부 복지센터에 기부됐어요. 방송국에서도 할머니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겠어요. 우리 동네도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국 각지에서 도시락 나눔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할머니를 본받아서 자기 동네 어려운 이웃들한테 도시락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전주에서 할머니의 마음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어느 봄날 복지센터 앞에 작은 동상이 세워졌어요.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계신 모습이었어요. 동상 아래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김복순 할머니 1947년 2025년 필요한 분께 먼저 작은 나눔이 세상을 바꿉니다. 제막식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준우 사진을 든 사람들도 있었어요. 할머니와 준우 두 분을 함께 기억하는 거였어요. 김 과장님이 단상에 올라가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할머니는 가난하셨지만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준호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할머니, 그리고 준우 형. 천국에서 보고 계시죠? 형이 못다 이룬 꿈을 할머니가 이루셨고, 할머니가 뿌린 씨앗을 우리가 키우고 있어요. 이제 이 나무는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어요. 형과 할머니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날 저녁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할머니를 추억하는 자리였어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할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주신 도시락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할머니는 말이 없으셨지만 행동으로 모든 걸 보여주셨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밤이 깊었어요. 근데 아무도 집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함께 있는 게 좋았거든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이 따뜻한 공동체가 좋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저런 희생을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건 특별한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야. 나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안 돼. 근데요, 할머니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재능도 없었고, 많은 돈도 없었고, 높은 지위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 옆집에 사는, 우리 동네를 걷는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차이가 뭐였을까요? 선택이었어요. 할머니는 선택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길 수도 있었는데 남을 먼저 생각하기로 선택하셨어요. 편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어렵게 살면서 남을 돕기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내셨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할머니처럼 10억을 기부하지는 못해도 1,000원을 진심으로 줄 수는 있어요. 매일 도시락을 만들지는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어려운 이웃을 찾아갈 수는 있어요.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돈은 쓰면 사라지지만 마음은 쓰면 늘어난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옆집 할머니한테 오늘 밥은 드셨어요? 하고 물어보는 것.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버스에서 노약자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것. 편의점에서 거스름돈을 모금함에 넣는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게 모이면 큰 물결이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걸 보여주셨어요. 한 사람의 작은 마음이 동네를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혼자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배고픈 사람, 외로운 사람, 아픈 사람, 절망하는 사람. 그들한테는 작은 도움 하나가 세상 전부일 수 있어요. 할머니한테 도시락 한 개가 하루를 버티는 힘이었던 것처럼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한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희망을 줄 거예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살아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동네에, 우리 사회에 살아 숨쉬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차례예요. 할머니가 뿌린 씨앗을 키워서 큰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필요한 분께 먼저.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할머니가 될 수 있어요. 작은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시작은 지금이에요. 바로 오늘이에요. 할머니가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 거예요. 준우와 함께 편안하게 웃으면서요. 고마워요. 제 마음을 이어주셔서. 여러분, 우리 함께 할머니한테 이렇게 답해드려요. 할머니, 저희가 이어갈게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마음을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요. 당신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